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대하는 접근 방식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순수한 비용으로 계산하고 이를 회수하려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힘이 없어진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가 추진할 휴전은 평화적 합의가 아닌 강제적 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북한이 러시아군 지원을 선언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의 소극적인 군사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한국인 모녀가 의료센터 현장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활동이 알려지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난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에릭 슈나이더입니다. 원래는 독일에서 기자로 일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현장 취재를 위해 이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였어요. 전쟁이 한창이던 1년 전 언론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기사만 쓰고 떠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난민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처음에는 국제사회의 지원도 활발했고 각국에서 온 봉사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었고 지원 물자는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취재를 하러 난민촌을 다닐 때마다 공허한 표정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줄을 서도 빵 한 조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인 봉사자들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의아했어요. 유럽에서도 아닌 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폴란드 국경 근처 난민촌에서 한국 의료진이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과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들의 활동을 취재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자신들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묵묵히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국 의료진이나 봉사자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난민촌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지원도 끊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인도적 지원이 점차 줄어들었고 많은 단체들이 하나둘 철수했습니다. 유럽 각국도 자국의 경제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난민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미국은 정치적 이유로 지원 규모를 축소했고 유럽연합도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를 더 이상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난민촌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마치 해결된 문제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지원이 줄어들면서 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군의 폭격이 무서웠다면 이제는 내일 먹을 식량이 없는 것이 더 큰 걱정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봉사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거나 치료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난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봉사자들에게도 한계가 있었어요.
의료 장비나 지원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병원과 연락하며 환자들을 이송하려 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행정적인 문제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폴란드 국경 난민촌에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밀레나였어요. 나이는 겨우 9살이었는데 오랜 피난 생활과 영양 부족으로 몸이 심각하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밀레저는 할머니와 함께 이곳까지 왔지만 난민촌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었어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밀레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를 돌보고 있는 타티아나 아주머니도 걱정이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난민촌에서는 중증 환자를 우선적으로 병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밀레나 같은 아이는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밀레나가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의료진이 곧바로 달려와 응급 처치를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장기적인 치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병원으로 옮겨야 했어요. 문제는 행정 절차였습니다. 난민촌 담당 공무원들은 치료비 문제를 이유로 병원 이송을 거부했어요. 심지어 담당자였던 야콥이라는 사람은 한국 봉사자들이 너무 개입하는 것이 문제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은 유럽이 주도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한국인들의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밀레저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행정 절차가 문제로 작용하는 걸까? 한국 봉사자들은 분명 좋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들의 노력이 방해받아야 하는 걸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봉사자들은 폴란드 출신의 의사 마르타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오래 일해온 의료진이었고 현지 의료 네트워크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마르타는 밀레나의 상태를 보고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담당 공무원들은 서류 절차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밀레저는 점점 숨쉬기 어려워했고 타티아저는 옆에서 계속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한국 봉사자들을 바라봤어요. 그들도 쉽게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난민촌 밖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었고 국제사회는 점점 우크라이나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밀레나에게는 당장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난민촌 입구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밀레나와 타티아나를 받아줄 공간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밀레저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타티아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난민촌 직원들은 그들을 하나씩 분류하며 입장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난민을 들릴 수 없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타티아저는 간절한 얼굴로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밀레나가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서류를 몇 장 넘겨보더니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의료 지원이 시급한 난민이 너무 많습니다. 병상도 한정적이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남긴 직원은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는 듯 다른 난민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타티아저는 허탈한 표정으로 밀레나를 내려다보았어요. 밀레저는 아무 말 없이 타티아나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난민촌 입구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가족,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노인들, 마지막 남은 짐을 품에 안고
막막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까지. 처음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난민촌은 더 이상 새로운 난민들을 받아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각국에서 난민을 돕겠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하나둘씩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정치적 이유로 지원 규모를 축소했고 유럽연합 내에서는 난민 수용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마치 해결된 문제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밀레나와 타티아전은 난민촌 바깥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바닥은 차가웠고 해가 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타티아전은 밀레나를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밀레나의 몸은 점점 식어갔고 호흡도 불규칙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멀리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줄이 길게 이어진 곳에는 작은 천막이 있었고 그 안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난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곳이었습니다. 타티아전은 밀레나를 데리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몇몇 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난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동양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순간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타티아전은 조심스럽게 줄을 섰고 봉사자들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이름표에는 강민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밀레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네요. 타티아전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밀레나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병원에 보내달라고요. 하지만 의료 지원이 어려워 병상도 배정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민영은 곧장 밀레나의 상태를 살폈어요. 아이는 힘이 없는 듯 축 처져 있었고 손끝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옆에서 배식을 돕고 있던 한 여성 봉사자를 불렀어요. 그녀는 강민영의 동생 이도윤이었습니다. 이도윤은 동생의 설명을 듣고는 곧장 움직였어요. 우리 의료진이 근처에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겠어요. 타티아전은 안도했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갈 수 없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래도 최소한 밀레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강민영과 이도윤은 밀레나를 데리고 난민촌 안쪽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의료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대형 병원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의료진 중 한 명이 밀레나의 상태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문제는 병원으로 옮기는 절차였습니다. 이곳의 행정 담당자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었어요. 강민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촌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야콥이었어요. 그는 난민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고 외부 단체가 난민촌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강민영은 야콥에게 밀레나의 상태를 설명하며 병원 이송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야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이미 의료 지원이 부족합니다. 병원 이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강민영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야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강민영은 답답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이도윤도 이미 상황을 듣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밀레전은 점점 숨쉬기 어려워했고 타티아전은 불안한 표정으로 봉사자들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활동하는 다른 의료진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밀레전은 다시 고열에 시달렸어요. 타티아전은 밀레나를 꼭 끌어안은 채 밤을 새웠고 강민영과 이도윤은 늦은 밤까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밀레나가 무사히 병원으로 갈 수 있을지, 한국 봉사자들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밀레전은 여전히 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작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졌지만 숨소리는 불규칙했고 이따금씩 가쁜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타티아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녀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영과 이도윤은 밤늦게까지 의료진, 병원, 그리고 난민촌 행정 담당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난민촌의 운영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유럽 각국이 앞다투어 난민을 받아들이고 지원 물자와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폴란드 병원과 연락을 시도한 강민영이 낙담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병상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치료비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은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타티아전은 절망적인 얼굴로 밀레나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폴란드 의료진 한 명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는 의사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미국과 유럽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늘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죠.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언론사에서 일하면서도 비슷한 흐름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우크라이나 뉴스가 쏟아졌지만 이제는 주요 뉴스에서 밀려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도 내부 사정이 있죠. 경제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갈등도 심해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전은 그들에게 더 이상 최우선 과제가 아니에요. 그의 말에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우크라이나를 지켜줘야 한다고 외쳤지만 이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강민영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강민영과 이도윤은 폴란드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의료진과 접촉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진이 직접 병원과 연결하려 했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여전히 야콥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난민촌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야콥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민영은 다시 한번 밀레나의 병원 이송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야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미 난민촌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만 특별히 배려할 수는 없어요.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밀레저는 지금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인데 행정 절차와 규정을 이유로 그녀를 외면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야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규정상 쉽게 허가할 수는 없어요.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유럽 각국도 지원을 줄이고 있는데 저희가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왜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쌓여갔어요. 유럽 각국도 점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었고 난민촌 운영 역시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밀레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민영은 다시 한번 말했다. 폴란드에서 활동하는 의사 마르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라면 병원 이송을 도울 수도 있어요. 야콥은 여전히 고민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마르타가 동의한다면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마르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녀는 폴란드 출신으로 현지에서 오랫동안 의료 활동을 해온 의사였습니다. 강민영이 그녀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르타가 밀레나를 병원으로 데려갈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직접 병원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타티아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밀레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를 위한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밀레나를 병원으로 이송하려면 남아있는 절차를 해결해야 했고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 많았어요. 저는 한국 의료진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취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밀레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르타가 밀레나를 돕겠다고 했지만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폴란드 의료계에서 오래 활동해온 의사였고 난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어요. 하지만 난민촌에서 환자를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죠. 특히 행정 절차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강민영은 마르타와 계속 연락하며 병원과 협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민촌 내부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콥은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 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행동했어요. 그날 오후 강민영과 저는 다시 야콥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서류를 넘기며 바쁜 척하고 있었어요. 강민영이 밀레나의 상태를 다시 설명하며 병원 이송을 요청했지만 야콥은 지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서류를 탁 덮고는 손을 내저었어요. 난민촌의 의료 시스템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다른 환자들도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난민촌 내부에서도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모든 환자를 외부 병원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야콥은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병원 이송이 허가되더라도 치료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난민촌에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여력이 없었고 병원에서도 선뜻 무상 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강민영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 측에서도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후원단체와 교민사회에 연락해 최대한 비용을 마련할 테니 우선 병원으로 보내는 것부터 허가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야콥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원칙을 지켜야 하며
특별 대우를 해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난민촌 내부에서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많고 의료 자원도 한정적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밀레저는 지금도 열이 내려가지 않고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야콥은 우리가 계속 요청하자 마지못해 서류를 넘겼어요. 병원으로 이송하려면 공식적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것을 승인받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강민영이 즉시 서류를 작성하겠다고 하자 그는 피곤한 얼굴로 서명을 받는데 몇 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의 태도를 보니 단순히 서류 절차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 봉사자들이 난민촌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는 듯 했어요. 처음부터 그가 외국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민영은 더 이상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했어요. 결국 그는 야콥에게 알겠다고 말한 뒤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강민영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도윤이 기다리고 있다가 상황을 물었고 강민영은 고개를 저으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밀레나의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위험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도윤은 폴란드 병원과 직접 접촉해 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난민촌 내부의 허가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강민영은 마르타와 다시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녀는 병원 측과 협의한 결과 밀레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난민촌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공식적인 이송은 어렵다고 했어요. 야콥을 설득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강민영과 이도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밀레나를 이송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타티아저는 밀레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밀레저는 이미 힘이 빠져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야콥이 절차를 내세워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밀레저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난민촌의 허가 없이 병원으로 직접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했어요. 강민영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도윤과 함께 병원 이송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타티아저는 간절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밀레나가 무사히 병원으로 갈 수 있을지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야콥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낸 후에도 상황이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레저는 간신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병원에서는 이송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행정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치료비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이도윤과 강민영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현지 의료진들과의 추가적인 연결을 위해 다시 연락망을 돌렸어요. 폴란드의 병원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며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난민촌에서 온 환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병원들이 쉽사리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기와 달리 병원들도 자원이 부족했고 행정 절차도 더 엄격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도윤은 현지 병원과의 미팅을 추진했고 강민영은 폴란드에서 활동 중인 의사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노력을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초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끈질긴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뒤 강민영은 병원을 급히 방문한 후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좋은 소식이 있다며 우리에게 서둘러 다가왔죠. 그는 최근 폴란드 내에서
난민 치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의사 한 명과 연결이 되었다고 했어요. 바로 폴란드 출신의 의사 마르타였습니다. 마르타는 오랫동안 폴란드에서 난민들을 위한 의료 활동에 힘써온 인물이었어요. 그녀는 의료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었고, 난민촌의 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강민영은 마르타에게 밀레나의 상태를 자세히 전달했고, 그녀는 즉시 병원에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르타는 병원을 방문하자마자 밀레나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늦었다면 치료조차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며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타 역시 병원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밀레나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즉시 작성해서 병원 행정실에 제출했고, 최대한 빠르게 허가가 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죠. 마르타는 직접 병원 원무과장과 병원장까지 찾아가 밀레나의 상태를 설명하며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폴란드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덕분에 그녀는 많은 의료진과 행정 담당자들과 친분이 있었고, 이는 매우 큰 도움이 됐어요. 한편 강민영과 이도윤은 마르타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한국 교민 사회와의 연결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민들에게 밀레나의 사연을 전하며 모금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한국인 교민들이 모금에 참여했고, 그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르타는 수술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병원 의료진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밀레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내에서 여러 부서를 오가며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병원장 사무실 앞에서 직접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마르타의 헌신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병원 내부에서 환자를 위한 모든 절차를 직접 챙기고 있었어요. 이곳 폴란드 현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는 드물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밀레나의 수술 절차는 훨씬 더 늦어졌을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마르타가 병원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강민영과 이도윤도 난민촌에서 계속 다른 난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밀레나의 일이 바쁘긴 했지만 다른 난민들의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들은 낮에는 난민촌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밤에는 밀레나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연락과 서류 작업으로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르타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병원에서 밀레나의 긴급 수술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수술 날짜도 빠르게 잡히기 시작했고 필요한 의료 장비와 인력도 확보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밀레나가 드디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타티아전은 수술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밀레전은 여전히 약했지만 수술 소식 덕분인지 힘겹게나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봉사자들도 밀레나를 보며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마르타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수술이 끝난 뒤 후속 치료와 재활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치료비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강민영과 이도윤, 그리고 마르타의 모습을 보며 하나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이 작은 아이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제 밀레나의 수술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밀레나가 무사히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원의 긴 복도 끝에서 수술실의 불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긴 밤을 준비했습니다. 네, 챕터 7의 내용은 이전 챕터들과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챕터 6에서 마르타가 밀레나의 병원 이송과 치료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과정을 다뤘지만
야콥이 끝까지 방해하는 장면. 현지 언론의 개입. 최종적으로 야콥이 물러서는 과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챕터 7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챕터 7 병원으로 가는 길. 마르타의 노력 덕분에 밀레나의 병원 이송이 확정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야콥이 끝까지 이 결정을 문제 삼고 나섰어요. 그는 우리가 떠나기 직전 난민촌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송 허가를 받았다고 들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동의한 적 없어. 강민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이미 병원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밀레전은 위험해집니다. 야콥은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난민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 폴란드 정부와 유럽 단체들이 결정하는 거야. 너희 한국 봉사자들은 도와주러 온 거지 주도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그의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한국 봉사자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에게는 마치 우리가 난민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이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이 아이를 죽게 놔두겠다는 겁니까? 야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하지만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 순간 마르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야콥은 마르타를 흘끗 바라봤어요. 그녀는 폴란드에서 오랫동안 의료 활동을 해온 인물이라 그의 입장에서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야콥, 이 아이가 병원으로 가지 못하면 단 며칠 안에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 마르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야. 생사의 문제야. 야콥은 여전히 주저하는 눈치였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이 문제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 마르타가 반박하려던 순간 난민촌 입구 쪽에서 몇 명의 기자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카메라를 든 현지 기자들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기자들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그는 폴란드의 주요 언론사 기자였어요. 마르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아이는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난민촌의 행정 절차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게 늦어지고 있어요. 기자는 곧바로 야콥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송이 이미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야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절차 문제입니다. 난민촌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곧바로 반박했어요. 지금 아이의 상태를 보면 긴급한 상황입니다. 생명이 위험한데도 행정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야콥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마르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국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국적이 아니라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난민들도 우리의 대화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도윤과 강민영을 알고 있는 난민들도 있었고 그들 역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야콥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난민들은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그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야콥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송을 허가하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바로 밀레나를 차에 태웠어요. 타티아저는 눈물을 흘리며 밀레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야콥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우리를 막으려 하지는 않았어요. 마르타가 조용히 말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선 안 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결국 밀레나를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했다는 사실이 씁쓸했어요. 차창 너머로 난민촌이 점점 멀어졌어요. 이곳에는 여전히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밀레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밀레저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료진들은 이미 마르타를 통해 사전 정보를 전달받은 상태였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밀레나를 태운 들것이 긴 복도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타티아저는 밀레나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따라가려 했지만 의료진이 그녀를 말렸어요. 수술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타티아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민영과 이도윤도 나란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마르타는 의료진과 마지막으로 몇 마디를 나눈 뒤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느껴졌습니다. 마르타는 밀레나의 상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어요. 수술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성공 확률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우리는 모든 희망을 걸어야 했어요. 저는 타티아나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떨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요. 수술실 문 앞에 작은 붉은 등이 켜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듯 했어요. 복도를 오가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의료진들의 모습만이 이곳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이도윤은 병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고 강민영은 한국교민사회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밀레나의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모두가 밀레나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타티아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입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들렸고 저는 그녀가 무엇을 빌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녀는 밀레나가 살아남기를,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끝에 수술실의 붉은 불빛이 꺼졌어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의료진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표정 속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다는 것이었어요. 마르타가 곧장 의료진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밀레저는 회복실로 옮겨질 예정이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제야 온몸의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타티아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시간을 버텨왔을지, 그리고 이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생각했어요. 그녀에게 밀레저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갈 이유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밀레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타티아저는 밀레나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봉사자들도 모두 밀레나의 병실을 찾았어요. 이도윤은 병원 관계자들과 후속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고, 강민영은 밀레나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교민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마르타 역시 밀레나의 경과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고, 앞으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병실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밀레저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모두의 노력 덕분이었어요. 한국 봉사자들의 끈질긴 설득, 마르타의 헌신적인 도움, 그리고 타티아나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병원의 복도에는 여전히 환자와 의료진들이 오가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밀레나의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전쟁이 한 아이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 했지만 그 아이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예요. 밀레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며칠이 흘렀어요. 아이는 여전히 회복실에서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차츰차츰 건강을 되찾고 있었어요. 타티아저는 거의 하루 종일 밀레나의 곁을 지켰고 한국인 의료진들도 틈날 때마다 병실을 찾아 그녀의 상태를 살폈어요. 저는 밀레나가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쩐지 안도감과 피로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그동안 밀레나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수술 당일 병원에 찾아왔던 현지 기자가 이 사건을 기사로 다루었고 그 이후로 여러 언론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봉사자들이 밀레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행정적 장벽과 싸워야 했는지가 기사마다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우연히 병원 로비에서 신문을 한 장 집어들었어요. 한 면을 차지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국경을 넘어선 헌신 한국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구해진 우크라이나 아이. 잠시 한숨이 나왔어요.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입장에서 기사 속 문장 하나하나가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강민영과 이도윤이 보낸 수많은 밤, 마르타의 끈질긴 설득, 그리고 밀레나를 위해 울고 또 애원했던 타티아나까지. 이 모든 노력이 기사 한 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기사가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곳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다는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기사에는 밀레나의 상태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난민촌에서 해온 여러 활동도 함께 언급돼 있었어요. 무료 진료소 운영, 긴급 구조 지원,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난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일까지. 한국인 봉사자들이 조용히 해왔던 일이 이제서야 조명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신문을 접고 병원 창밖을 바라봤어요. 늦가을의 싸늘한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느껴지는 듯 했어요. 거리는 여전히 혼잡했고 병원 바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전쟁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야콥이 복도 끝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손에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고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이전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그가 나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저는 그와 마주보며 묵묵히 서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예전처럼 완강한 거부감이 서려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연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야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볍게 흔들며 입을 열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가면서도 동시에 궁금했어요.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다면 우리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할 거야. 순간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단순한 반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한국 봉사자들이 개입하는 걸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난민촌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곳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어요. 야콥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전히 완전히 협력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야콥은 말없이 서류를 넘기더니 곧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한국 봉사자들이 여기서 계속 활동하려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할 거야. 너희가 가진 능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곳에서 너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강민영과 이도윤도 어느새 야콥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강민영은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야콥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 잠깐 망설이더니 그는 손에 든 서류를 건넸어요. 이건 최근 난민촌의 의료 지원 관련 문서야. 한국 의료진이 정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지. 저는 서류를 받으며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단순한 종이 몇 장이었지만 이 안에는 분명 중요한 변화가 담겨 있었어요. 야콥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우리를 완전히 배척했다면 이런 문서를 내줄 리 없었어요. 야콥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완전히 신뢰를 얻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병원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여전히 거리는 혼잡했고 어디선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곳에는 여전히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어요.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밀레전은 점점 건강을 되찾고 있었어요.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와 비교하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조금씩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분명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타티아저는 밀레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절망 속에서 울던 그녀가 이제는 조금씩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날 오후, 타티아저는 나와 한국 봉사자들을 병원 옥상으로 불렀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날이었어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저는 순간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저는 밀레나를 지키는 것만이 전부였어요.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곳을 찾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밀레나가 살아났고 저도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타티아저는 현지 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돕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식사를 나르고 환자들에게 따뜻한 담요를 건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그녀는 어느새 병원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전쟁의 희생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밀레나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한국 봉사자들은 모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강민영과 이도윤은 여전히 난민촌을 오가며 진료소 운영과 지원 물자 배분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밀레나가 떠저는 날만큼은 짧게나마 시간을 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밀레전은 여전히 마른 몸이었지만 전과는 다르게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게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어요. 강민영과 이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기에 계속해서 이곳에 남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난민들은 여전히 길 위에 있고 이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희망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밀레나와 타티아나가 난민촌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를 돕기 시작했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그 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다시 걸음을 돌렸어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밀레나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는 것을요. 밀레나와 타티아나가 병원을 떠난 후에도 한국 봉사자들의 활동은 계속 이어졌어요. 강민영과 이도윤은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내며 난민촌을 오갔고 마르타는 현지 의료진과 협력하며 더 많은 환자들을 돕기 위해 분주했어요. 야콤 역시 이전과 달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국 봉사자들과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한국인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한 취재가 목적이었어요. 전쟁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난민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기록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이곳을 단순한 취재 대상으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전쟁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현실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한국 봉사자들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이곳을 지켰고 그들의 노력은 결국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밀레나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희망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야겠지만 이곳에서 본 것들은 내 삶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거예요. 밀레나의 미소, 타티아나의 결심, 강민영과 이도윤의 헌신,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봉사자들의 노력까지.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의 순간을 기록하며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이곳에서 저는 희망이란 결국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작은 손길들이 모여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